모의고사 2019년도 3월달 거 2학년들 풀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오답을 한 번씩 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3월 모의고사가 좀 어렵기도 했고 지금 그 21번부터 25번에 경제지문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준 친구들 중에서 지문 자체가 해석이 안 돼서 오답노트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오답노트 진행하지 못한 친구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그 해당 지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기할 내용이 좀 있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필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컴퓨터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거 같이 보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고 너희들이 이제 분석할 때 선생님 분석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러 번 진짜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10번 읽어도 괜찮으니까 읽고 또 읽고 혹시 내가 독해하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를 하고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이유 자체도 지문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모르는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뭐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같이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1문단부터 독해를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자, 근데 이 소비라는 것이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대. 예를 들어서 적금에 가입해서 지출에 대비하는 거. 이거는 뭐가 되겠어? 저축하는 거겠지? 적금 가입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야. 앞에 있는 문장하고 관련시켜서 자, 대출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여러 해에 거쳐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소비는 자, 주어 잘 보세요. 소비예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자, 이 소비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자금의 흐름까지 고려하는 것이야. 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행위와 여기서 이제 독해할 때 금융행위라는 게 금융행위는 뭐뭐를 금융행위라고 해 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쉽겠지 독해하기가. 근데 비문학에서 그렇게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행위라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즉, 금융행위에는 저축이나 대출 같은 게 있는 거야. 저축이나 대출이 곧 금융행위의 예가 된다는 거지. 자, 금융행위와 그것에 이런 저축과 대출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이자율인 거야. 자, 이자율을 꾸며주는 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율이 저축 대출의 수익이나 비용을 결정해 주는데 이게 아주 소비 계획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야 하고 1문단 지금 끝난 거 보이지? 자, 문단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는 거야. 내용을 확인하라고요. 이자율이 소비 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자율과 소비 계획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 끝난 거지. 자, 여기까지 읽은 게 지금 우리 1문단 읽었어요. 자, 2문단으로 넘어가서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 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하재. 자, 우리가 지금 이 소비 모형이라는 걸 얘기할 건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겠지만 얘를 지금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 얘는 이자율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소비 계획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형을 통해서 이자율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가상의 소비자 K라는 사람 설정했네. 자, K는 1기, 2기 두 기간만 생존한대. 1기와 2기에 각각 소득 M1과 M2를 얻는다.
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각각이라는 말. 그러면 1기는 M1에 대응시켜야 돼. 각각이라고. 순서대로 대응하는 거야. 자, 2기는 M2. 이건 너무 쉽지 사실은. 자, 소득 M1과 M2를 얻는다. 즉 1기에 1기 소득이 뭐 필기할 것도 없지만 굳이 하자면 1기 소득이 M1이라고. 2기 소득은 M2라고요. 자, 이렇게 M2를 얻는다. 자, 이때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K가 전 기간에 걸쳐서 벌어들일 총 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이 사람 지금 1기간, 2기간에 생존을 하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벌어들인 금액을 넘겨서는 소득을, 그러니까 총소득,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 총소득이잖아. 이거를 넘겨서 돈을 쓸 수는 없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겠지. 사는 동안에. 자, 더 많이 쓰려고 더 많이 버는 거잖아. 또한 소비 제출액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일단 잘 봐야 돼, 얘들아.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1기 소비 지출액,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총소득을 넘어설 수가 없다. 첫 번째 조건 잘 체크해놨죠? 자, 그 다음에 소비,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서 밑줄을 쳤어야 되는 거야. 지문 독해를 하는 순간에. 비문학을 깨끗하게 읽는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이런 거 다 체크해 주시고. 자,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비문학에서는 이런 상관관계 파악을 잘 해줘야 돼. 뭐가 어떻게 될수록 뭐는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를. 자, 여기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 수 두 번째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 효용이 증가된대. 그럼 이제 효용이 뭔지 봐야 되잖아. 뒤로 넘겨봤다. 효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써 있죠? 소비자가 소비 행위를 통해서 얻는 만족이래, 만족. 그게 수치화된 게 효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돈 쓰면 기분 좋잖아. 그쵸? 그냥 하다못해서 커피만 한 잔 사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게 효용이라고. 경제에서 효용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효용 나오면 만족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돈을 많이 쓸수록 만족스럽대.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조건 나와요. 자, K는 한 시기의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 여기다 차례실까? 소비 지출액이 균등한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지. 그쵸? 이제 이 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했잖아. 그 가정했을 때의 조건들을 여기서 나열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런 걸 잘 체크하고 기억하면서 지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갔을 때 이제 그 가정 모형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 자, 그림 1은 이자율이 R일 때. 자, R이 뭐야? 그러면 이자율인 거야. 오케이? 자, 이자율이 R일 때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의 예산선은, 자, 예산선 나와 있죠? 이 그림을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그림 1을, 자, 이 예산선 보이지? 예산선은 K가 총소득, 그러니까 지가 평생 번 돈 있잖아. 1기, 2기에. 이 총소득 나왔을 때, 이거 1기, 2기에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이래. 자, 예산선에 대한 첫 번째 정보가 나와 있죠. 총소득을 다 썼을 때의 그런 소비 계획선이라는 거야. 자, 여기 일단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볼게.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가정하는 건데, 여기라고 해볼게, 여기. 그럼 여기 지금 빨간 점 보이죠? 여기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이쪽이 1기야. 이쪽이 2기지. 그리고 아까 M1이 뭐라고 했어, 앞에서? M1이 여기 보이지? M1은 1기 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M2가 2기 소득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기 소득이야. 여기가 2기 소득이야.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소비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얘는 1기에서 돈을 이만큼 쓴대. 그럼 이게 얼마라 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얼마 안 되지 지금. 1기에선 요만큼이니까 10,000원이라고 할게. 가정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평생 버는 돈 100만 원이라고 치는 거야. 자, 1기에 10,000원을 쓴다면은 2기에는 여기 이만큼 쓸 수 있대. 그러면 1기는 요만큼이었잖아, 요만큼. 그치, 요만큼이었잖아. 근데 2기는 이만큼이네. 여기까지 올라가네. 그러니까 2기에서는 99만 원 쓴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걸 연결한 선이 바로 뭐라고? 예산선인데 얘는 초기 부존점 각주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초기 부존점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금융행위라는 게 뭐라고 했어? 저축이나 대출 같은 거라고 했잖아. 이런 금융행위가 불가능할 때 소비 계획이 바로 초기 부존점인데 초기 부존점이 어디래요? 이거 잘 체크해야 돼요, 지금. 자, 초기 부존점 M1 왼투를 지나는 우하향 직선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 초기 부존점 잘 체크해 놓을게. 자, 필요한 개념들 나오면 이렇게 네모 쳐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초기 부존점 M1, M2 어딘지 볼게. M1, M2 여기지. 여기가 바로 초기 부존점이야. 난 이렇게 필기를 해놔. 그래야지 두 번, 세 번 읽는 걸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기 부존점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 금액은 있지. 여기서는 지금 내가 여기 M1에서 번 돈, 그리고 M2, 1기, 2기에서 번 돈이 여기 만나는 점이잖아. 여기서는 저축도 할 수 없고 대출도 할 수 없다고 딱 맞게 쓴 거야, 번 돈을. 알겠죠? 자, 이때 이제 소비 계획을 초기 부존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지나가는 우하향 밑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자, 직선으로 나타난다. 서술어 주어 찾으라고 했지. 주어 누구야? 예산선이야. 그러니까 예산선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자,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 얼마나 기울어지는지는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즉 이거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지. 관련성이 있잖아. 기울기랑 이자율은.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추가적인 설명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인물 앞에 나왔던 그 K죠. 자, 이 K가 1기에 아래 이자율로, 아까 이자율이 아래일 경우 얘기했지. 자, 아래 이자율이에요. 자, 아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린다면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자, 봐봐라. 내가 원래 돈을 벌었던 건 이만큼이야, 1기에. 그치? 근데 여기서 대출 이만큼 받아봐. 그러면 대출 받은 만큼 쓸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많아지잖아.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이 대출한 100만 원만큼 늘어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 10원까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반대로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 플러스 R 곱하기 100만 원만큼 줄어든대. 자,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요, 줄어든다는 거. 어쨌든 왜 줄어드냐면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자, 앞에 지문 내용을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앞에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1기 소비 지출액과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전기간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쨌든 내가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그걸 내가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기에서 쓴 만큼 2기에서는 줄어드는데 그때 이제 이자율까지 같이 고려해서 더 적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자까지 나갈 거니까. 그쵸? 자, 따라서 이자율이, 자, 아까 뭐라고 했지? 따라서 다음에 하고 싶은 말 나온다고 했죠? 따라서 이자율이 R인 경우에 예산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된대요. 자, 이 예산선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이 기울기가 있잖아. 초기 부존점 여기를 지나간 직선이 됐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해주고 있죠. 왜냐면 예를 들은 거니까. 이때 초기 부존점 왼쪽에 예산선. 초기 부존점 여기 있지. 여기서 왼쪽, 이쪽이지. 이쪽 같은 경우는 저축이래요. 왼쪽은. 오른쪽은요? 돈을 빌릴 때, 대출할 때, 아까 저축과 대출 같은 게 뭐랬어? 금융행위라고 했지. 근데 여기 초기 부존점 자체는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 법만큼 딱 쓰는 거니까 소득만큼 지출을 해버린 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금융행위가. 근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거나 예산선에서 이쪽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저축이나 대출인데 그중에서 왼쪽은 저축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봐봐요. 이 1기 때 얘 소득이 여기 있지. 근데 만약에 예산서 아까 내가 여기 찍었잖아. 여기다가 여기 찍은 걸 보면은 벌은 건 이만큼인데 돈 이만큼만 쓴 거야. 1기 때 지출 이만큼만 했다고. 그럼 이만큼이 남잖아. 그럼 그거 뭐 했겠어? 저축했을 거라는 거야. 왼쪽에 있는 것들은 1기에 벌어들인 소득보다 쓴 돈이 적기 때문에 저축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은 지금 1기에 벌어들인 K의 소득은 M1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 초기 부존점 넘어서는 오른쪽의 예산선이 이쪽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자체는 M1보다 더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소득보다 더 많이 돈을 썼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를 해야 돼? 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으로 가요. 자, 그림 1에 무차별 곡선 하면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무차별 곡선 보이지? 이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이래. 그럼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뭔지 개념 나왔으니까 메모 쳐주는 거 했어, 안 했어? 자기가 읽은 거랑 지금 선생님이 독해해주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봐. 자,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만족감이 동일한 효용 나오면 만족감으로 대체하라고 했지. 자, 만족감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하는 선이래요.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만족감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연결 다 똑같은 거야. 얘네들이 연결된 애들끼리. 볼록한 모양의 우하향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때 좌측 아래에 있는 무차별보다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측 위쪽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보다는 얘가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데 더 만족감을 높게 나타낸대. 얘들아 근데 우리 아까 만족감과 관련된 정보가 앞문단에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게. 자, 이거 2문단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효용이라는 게 언제 증가하는 거야? 또 못 잡았네. 효용이라는 것은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고. 돈 많이 쓰면 만족스럽다고.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네, 그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면은 우측으로 갈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대.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풀면서 이해가 바로 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솔직히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암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상식적인 걸로 봤을 때 이 그래프를 이해시켜주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보다 이쪽이요. 이쪽으로 갈수록 여긴 얘랑 비교해 볼게. 얘하고 얘만 비교해 봐봐. 얘는 이 1기에서도 이만큼이지 소득이. 근데 얘는 이만큼이지. 어쨌든 이거보다는 이만큼 늘어났잖아 소득 자체가. 아니 소득이래. 소비가 늘어났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얘도 2기로 볼게. 2기에서는 얘가 이쪽이잖아. 이쪽 정도 되잖아. 이렇게. 얘는 이쪽 정도 되지. 그럼 이만큼 봐봐. 소비가 늘어나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다는 얘기야. 알겠죠? 설명을 해줍니다. 얘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도 없게끔 지문에서 다 설명을 사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독해를 하면서 이런 걸 놓친 부분들 그냥 빠르게 읽느라고 놓친 부분들을 이 설명이 이렇게 이미 결론까지 다 준 설명이긴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맞는 말이구나 하는 걸 이해해 주라고. 그러면 독해력이 더 늘어나니까. 자, 이는 매 시기에 이는 이런 대명사 나오면 앞에 있는 말 받는다고 했지. 오른쪽으로 위로 갈수록 매시 이렇게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 이유는 매 시기에 소비가 많을수록 이런 거 잘 보라고 했지. 뭐뭐 할수록 상관관계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뭐 이건 쉬우니까 선생님 따로 필기를 뭐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필기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소비가 많을수록 효용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즉 M1, M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 그럼 찾아봐. M1, M2 그리고 그래프를 다시 갖고 와서 M1, M2를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은 누구야? 이거지 이거. 얘보다 C1, C2를 지나는 C1, C2를 지난 얘지.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어때? 오른쪽 위에 있지. 그럼 소비 더 많이 했지. 그치? 그러면 뭐가 더 올라가? 만족감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있지. 더 효용이 높다라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돈을 이렇게 쓰는 게 효용이 만족감이 더 높은 소비 계획이다. 이유는 뭐냐면 이는 C1, C2 지금 이거 더 만족감이 높은 이 소비 계획이 이런 매시기 소비 지출액이 M1, M2에 비해서 더 균등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것도 앞부분 내용 또 관련이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K라는 사람은 있지 소비 지출액이 균등한 걸 선호한대. 그러니까 1기, 2기에 어느 한 시기 그러니까 1기만 막 너무 많이 소비하고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소비하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자기가 비슷하게 균등하게 선호했을 때 당연히 효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문단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만 독해가 잘 됐어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따라서 K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자, 어딘지 다시 살펴볼게. 자, 예산선 여기 있지. 미안해. 예산선이 여기 있고요.
무차별 곡선 여기 있지. 근데 또 여기 있지. 여기 무차별 곡선 여기 있죠. 자,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중에 누구? C1, C2. 그럼 C1, C2 여기네 여기. 여기 보이지? 빨간색 여기. 여기에요 여기. C1, C2가 바로 뭐가 된대? 여기에서 최적 소비 계획을 결정한대. 여기서 돈을 쓴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지금 일기만 좀 보면요. 여기에 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쭉 내려볼게. X축 쭉 내리면 원래 자기 소득보다 돈을 더 쓰는 거야. 일기에서. 그러니까 일기 때는 2기보다 돈을 적게 버나 봐. 지금 봐도 알겠지. 얘는 일기 때는 이만큼밖에 못 벌어. 근데 이거 초점이 나가버렸네. 1기 때는 이만큼밖에 돈을 못 벌잖아. 근데 2기 때는 이만큼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언제 돈을 더 많이 번다고? 1기보다는 2기가 더 많이 번다고.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소비 계획을 결정을 해버리면 1기 때 번 돈 이만큼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뭐 해야 돼? 대출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만큼 미리 땡겨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어차피 돈 벌 거니까 먼저 쓰자.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한다.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100만 원짜리 가방 사야 되는데 이번 달 월급이 너무 적어서 50만 원밖에 없잖아. 다음 달 거를 땡겨 온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그냥 선생님 지문 읽어주면서 이거 지금 카메라에 다 담기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고 할게요. 자, 그래서 소비 계획을 결정한다. 그럼 최적 소비 계획 어딘지 잘 봐야 돼요. 여기 네모 쳐놓을게. K가 선택한 최적 소비 계획은 여기야. 즉 나왔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C1, C2. C1, C2 여기지. C1, C2를 제외한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예산선이잖아. 이 중에 여기도 점점점점 다 점이 있는 거잖아. 사실은 여기도 다 있는 거잖아. 이런 애들, 응?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다른 소비 계획들 또 첫 번째는 이거였죠. 다른 소비 계획들 예산선에 있는 요 점 말고 다른 점들에 있는 얘네들 이것들이랑 예산선 아래쪽의 소비 계획들 예산선 아래쪽의 소비 계획들 요 밑에 있는 애들 있지 요 밑에 있는 애들 여기 말고 막 이런 데 있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효용이 작아. 왜냐면 돈을 얘보다 조금 쓰잖아. 그러니까 안 땡기는 거야. 소비를 많이 하면 만족감이 높아진다니까.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은 안 좋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효용이 작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으며 예산선 위쪽의 소비 계획들은 예산선 위쪽은 이쪽이잖아. 여기 막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어떤 거야?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근데 아까 앞문단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니까 이 문단 내용을 또 끌고 와야 되겠지? 이 문단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그림의 떡인 거야, 얘들아. 쉽게 말해서. 아무리 효용이 높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요. 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벌 돈까지 생각했을 때 엄두를 낼 수 없는 돈들이라는 거야.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은. 자, 그래서 총소득 범위를 넘어감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계속 연결시키면서 읽어줘야 돼. 더 효용이 높지만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란 얘기야. 그러므로 K는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K는 C1에서 M1을 대출한대. C1 그러니까 요만큼을 대출한다는 얘기지. 소득이 이만큼인데 지금 여기까지 쓰려면 끌고 와야 되잖아. 남의 돈을. 일단 빌려 나중에 갚을 거니까 언제 2기 때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하면 결국에 아까 말했던 최적 소비 계획인 C1, C2의 모양으로 소비 계획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6문단. 자, 이제 이자율 변화가 K의 소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자,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알아?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소비를 한다라는 것은 있잖아. 이자율과 아주 관련이 깊다라고 했어. 이자율이 소비 계획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는 그 이자율을 한번 변동시켜 보려고 하는 거야. 정말로 이자율에 따라서 소비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에서
여기 읽어야 되는구나. K의 소비 계획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자율의 기울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울기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죠? 산문단에 여기 이거 똑같이 갖고 왔네. 자,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화한대. 아까 또 앞에서 뭐라고 했어?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를 영향을 준다.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나와 있죠. 산문단에 있었어요. 산문단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치? 그 그림 오른쪽에 써 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율의 기울기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 따라서 하고 싶은 말 또 나오겠지. 자,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은 초기 부존점. 자, 초기 부존점 아까 어디였더라? M1, M2. 아이고 왜 이렇게 쓰는 거야? M1 왜 이러지? M2 여기 있죠? M1, M2 찾아볼게. M1, M2 여기 있네. 아까랑 똑같이 한번 잡아줄게요. 여기도 초기 부존선. 자, 이 초기 부존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 지금 기울기가. 응? 여기 보이죠? 이거 여기 초기 부존점 이렇게 있으면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내려가지.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시계가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기울기가 여기 있던 기울기가 지금 여기에 있던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초기 부존점을 중심으로 원래는 이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기울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슝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림이는 질문단이라 적고 그림이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K의 최적 소비 계획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즉 이자율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다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정말 이자율 때문에 소비가 달라질까? 소비 패턴이 변할까? 이걸 지금 확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림이가. 이 그림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한 지점 이게 뭐였지?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간 사람 있을 수도 있어. 그냥 읽으면 안 돼. 아까 뭐라고 했어? 자, 5문단에 있네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인 C1, C2가 바로 뭐가 된다고 했지? 최적 소비 계획이었다고. 앞에서. 자, 그러면 다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접한 지점이 바로 뭐라고? 최적 소비 계획이야. 그 지점에서 최적 소비 계획을 결정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무차별 곡선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예산선이 접한 지점 어디예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한 지점 여기 있다. 찾았죠? 여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최적 소비 계획을 결정하겠지. 그치? 이 최적 소비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만족스러운 곳인 거야.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너무 적지도 않고 효용이 적지도 않고 또 효용이 많지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소비 계획도 아닌 거. 가장 적정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바로 그런 지점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자율 상승을 하면 일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원래 위에 거보다 정말로 일기 소비 지출액이 줄었는지 또 대출액이 줄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걸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아까 전에는 있잖아. M1이 원래 소득이잖아. 얘 소득이야. 이게 일기소득 이거였는데 얘가 대출을 어디까지 받으려고 했냐면 여기까지 원래 받으려고 했어. 이자가 올라가기 전에는. 이게 비포야. 원래 이거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자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로 F터 이만큼만 대출 받겠대. 원래 이만큼 받으려고 했네. 이만큼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만큼만 대출을 받겠다고. 그러면 정말로 얘가 말한 것처럼 대출액이 줄어들었죠. 1기 대출액이. 그러면 1기 소비 지출액도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해볼게. 원래 얘가 선택한 최적 소비 계획은 뭐였냐면 앞에서 C1, C2라고 했었지. 앞부분 그림 1에서 확인했던 거. 자, 그럼 C1, C2는 여기라고. 그쵸?
근데 지금 최적 소비 계획이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뭘 의미하냐면 일기 소비 금액이 여기에서 여기 왔다는 건 일기 소비 금액을 줄였다는 얘기야. 그쵸? 지출액을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같은 경우는 원래 2기에 좀 낮춰 있었지. 근데 얘를 좀 더 올렸지. 그럼 2기 소비 계획은 좀 늘린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다 된 거예요. 자, 8문단. K가 최적 소비 계획을 바꾼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K는 2기 소비를 늘리고, 자, 따라서 하고 싶은 말 여기 있죠? K는 2기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1기 소비를 줄인다. 왜냐면 1기 때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뭐를 내야 돼? 지금 대출금이 그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먼저 빌린 만큼 이자를 계속 내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내가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이 아니라 뭐 이자가 붙어가지고 10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1기와 2기 소비의 상대 가치 변화로 인해서 자, 개념 나오면 네모치는 거 알죠? 1기, 2기 소비의 상대 가치 변화로 인해서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한다. 자, 그럼 대체 효과 지금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1기 소비는 줄이고 2기 소비는 늘리는 거야. 요게 이제 대체 효과예요. 왜 이렇게 필기를 했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문단을 다시 읽을게요. 선생님 녹화하다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구문단부터 녹화를 하는데, 자,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잠깐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상환해야 할 대출이자가 늦어서 K의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이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을 빌린 거야. 그래서 1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2만 원이라고 치면은 나는 결국에는 10만 원에다가 2만 원 갚아야 되지. 그럼 나는 100만 원이 아니라 총소득이 2만 원이 까이니까 98만 원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 계획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야.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따라서 총소득 감소에 따라서 K는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이렇게 총소득 변화에 따라서 최적 소비 계획이 변했어. 어떻게? 1기와 2기를 다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걸 소득 효과라고 한대요. 앞문단 8문단에서 대체 효과 설명했는데 대체 효과는 1기의 소비 지출을 줄이는 건 소득 효과랑 똑같았어. 근데 2기에서는 대체 효과 같은 경우는 2기 소비를 늘리는 거. 1기 때 일단 조금 아꼈다가 2기 때 조금 더 많이 쓰는 걸로 했던 게 대체 효과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점과 1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문학에서 이런 비교 대조 구문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신문단.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인해서 1기 소비 지출액을 줄인다. 방금 말한 것처럼 대체 효과든 소득 효과든 둘 다 1기 소비 지출액을 줄이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야. 그 대신 2기 소비 계획이 달랐죠? 2기 소비 같은 경우는 대체 효과에서는 2기 소비는 늘리고 그리고 방금 전에 구문단에서 봤던 소득 효과에서는 2기 소비마저도 똑같이 줄이는 거였지. 즉 얘네들은 서로 다른 입장인 거야. 그래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상충돼. 이 소비 지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그래서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림 2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원래 이제 기존의 소비 계획은 C1, C2였지. 앞에 그림 1에서 봤을 때는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을 때, 이자율이 R이었을 때는 먼저 1기 때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만큼 받았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최대한 균등하게 1기, 2기를 균등하게 소비하려고 했었단 말이지, K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자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대출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1기 소비를 줄이면서 대출도 조금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1기 때는 벌은 거보다 조금 더 쓰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대출의 금액을 늘리지는 않았다고. 그쵸? 그리고 대신에 이제 2기로 갔을 때 원래 2기는 여기에 있었잖아요, 지금 소비가. 근데 얘를 최적 소비 계획이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당겨지면서 2기 소비는 1기보다 조금 늘었다는 거야. 아니, 1기보다가 아니라 2기 소비 계획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그 이자율이 R일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이기간 소비 모형을 통해서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앞문단에서 제일 첫 번째 문단 이해되죠?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이자율이라는 게 어떤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고 이 글은 그걸 설명하는 글이었어. 다시 정리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는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있어서 현재 소득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현재 소득은 당연히 들어가고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 그 다음에 이자율까지 같이 고려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대. 그래서 이제 이자율과 소비의 어떤 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우리가 글을 읽었는데 지문 자체가요 조금 뭐 그래프도 두 개나 들어가 있고 문단도 11문단이라서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상당수 문제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 문제 같은 경우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독해 자체가 정말 아예 기초적인 독해조차도 안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22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충분히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23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하고 실제로 많이 오답률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독해를 한번 다시 한 걸 바탕으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놓친 부분들 다시 한번 독해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른 비문학 지문들 특히 이제 쉬운 지문 말고 본인한테 좀 독해가 안 되는 지문들 위주로 이렇게 연습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